지금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 한 젊은 일본 대학생이 방송에서 던진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건데요. 게다가 이 폭탄 발언은 일본 NHK 생방송 중에 나온 터라 그 여파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행정부 역시 이에 대한 수습 방안을 두고 난색을 표하며 우왕좌왕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2003년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강행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던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전역을 이렇게 마비시킨 일본 대학생 충격 발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21살이고 현재 도쿄대학교 자동차공학과 3학년 재학생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현재 미쓰비시 자동차의 기술전략부 핵심 임원으로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방송 매체에도 출연하셨을 만큼 일본 자동차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존재는 단지 자동차업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셨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늘 중심이자 절대적인 존재이셨죠. 매일 아침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단정히 빗은 머리로 집을 나서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이자 언제나 우상 같은 분이었습니다. 다카하시,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 집안은 과거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절 일본 최고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그리고 너가 자동차를 공부해서 알다시피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구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있다. 이 말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었죠. 물론 저 역시 도쿄대 자동차공학과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자동차 기술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제가 공부해왔던 지식에 아버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더해지니 제 자신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똑똑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던 중 TV에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9이 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표정만으로도 불쾌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다카하시, 저걸 봐라. 저건 모두 우리 미쓰비시가 30년 전에 이미 개발했던 기술을 베낀 거란다. 과거에 우리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 한국인들은 전기차는커녕 자전거나 타고 다녔을 거다. 저는 순간 작은 의문이 들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워낙 확고했고 미쓰비시에서만 무려 27년 동안 일해오신 분이었으니 굳이 아버지에게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죠. 그날도 어머니는 조용히 음식을 나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평소 대학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버지께 배운 대일본 제국 중심의 역사관을 당연하듯 따르곤 했습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레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친구 나카무라가 손흥민을 극찬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즉시 반박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엔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하는 미토마 같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잖아. 이미 퇴물이 된 손흥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저는 대일본 제국의 역사관을 왜곡하고 사무라이 정신까지 폄하하는 친구들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논쟁은 격해졌고 나카무라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죠.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제 신념은 여전히 확고했으니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지던 유난히 조용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깨어난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가던 중 거실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소파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늦은 밤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너무 의아하고 이상했죠. 물론 멀리서 보느라 화면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는 분명 한국어 자막이 달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몇 번이고 눈물을 훔치셨고 아주 작은 숨소리로 흐느끼고 계셨죠. 그 모습은 평소의 어머니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딘가 정말 이상했어요. 이런 야심한 새벽에 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 깊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TV에서 한국 관련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셨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계시던 분이셨죠. 도대체 어머니는 그 늦은 밤 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며 울고 계셨던 걸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도쿄대 공학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2025년 미래자동차 국제기술 대학생 포럼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럼을 주최하는 곳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최자로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훨씬 앞선 대일본의 기술력을 당당히 전할 생각에 벌써부터 짜릿하고 흥분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한국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 흔쾌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시더니 예상과 달리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차피 저는 도쿄대학교 최고의 두뇌이며 졸업 후엔 미쓰비시나 도요타 같은 일본 최고의 기업에 들어갈 핵심 인재인데 왜 굳이 한국이 주최하는 보잘것없는 행사에 참여하려 하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그저 시간 낭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배워간 것에 불과하며 그런 한국에게 우리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무표정으로 조용히 음식을 나르고 계셨지만 저는 미세하게 떨리는 어머니의 손끝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간절히 설득했어요. 지식을 확장하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정말 굳건하던 아버지의 표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럼 일본과 한국의 기술 차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라며 허락해주셨어요. 포럼에 참석하기 전날 밤 필요한 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결연해 보이셨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신 어머니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흰색 봉투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면엔 낯선 한글로 주소가 쓰여 있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에 가게 되면 이 주소를 꼭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바로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순간적으로 재빨리 표정을 바꾸셨어요. 한순간에 슬픔이 어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차분한 얼굴로 돌아오셨죠. 아버지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말한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된 순간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던 중 저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일본의 하네다 공항은 물론 제가 지금껏 보아온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최첨단 시설들.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한복판에 서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어스타 최민지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은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렸는지 곧바로 유창한 일본어로 다시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중국인에겐 능숙한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AI 로봇이 이렇게나 여러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본도 로봇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 로봇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교통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팀원이라는 카드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간 일본의 스이카라는 카드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한국의 모습들은 과거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사뭇 달랐기에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열차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철도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도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새롭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돈된 도로와 나무가 가득한 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제 눈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은 기술력 없는 약소국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던 것이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진동이 울렸어요. 바로 어머니의 메시지였죠. 아들아, 주소 잊지 않았지? 꼭 가보렴. 제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리며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곳에 가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주소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께 철도를 타고 이동하던 중 대학 친구 쇼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다카하시, 나랑 서대문형무소에 가보지 않을래?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친구 쇼타는 제게 느닷없이 물었고 조금 당황스러웠죠. 사실 쇼타는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깊이 공부해온 친구라 한국에 오면 역사 유적지들을 많이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며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일본에게 아주 민감한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야. 직접 가서 봐야 하지 않겠어? 서대문형무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제게 주신 주소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서대문구 부가연동 27-4. 이 모든 게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쇼타와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어요. 평화로운 풍경 속에 위치한 붉은 벽돌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는 제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쇼타가 설명해 주었죠. 이곳은 1908년 일본이 만든 감옥이야. 원래 이름은 경성감옥이었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이곳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던 장소였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쇼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기대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시관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다양한 독립운동사진과 기록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실제로 사용되었던 처절한 고문 도구들까지 일본의 교과서에선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역사의 한 부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보이자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멈춰섰어요. 20살도 되지 않은 너무도 앳되고 해맑은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쇼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독립운동가야. 17살의 소녀였지만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지킨 채 결국 이곳에서 19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쇼타야. 유관순은 일본 군인 7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 아니었어? 쇼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된 정보야. 우리 일본 교과서 일부엔 그렇게 적혀있기도 하는데 사실 유관순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시위를 주도했을 뿐이야. 유관순은 일본군을 살해한 적이 없어. 저는 입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시실 안에는 우리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에게 가했던 고문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물고문과 전기고문, 그리고 손톱뽑기와 같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 방법들. 그 모든 것이 사진과 도구로 생생하게 재현돼 있었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주신 봉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과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대문구 부가연동 27-4. 저는 쇼타에게 이 주소를 보여주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쇼타는 곧바로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더니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면서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우리는 곧장 부가연동으로 향했죠. 정말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거칠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손은 자연스럽게 초인종으로 향했습니다.
쇼타는 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띵동.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눈매. 그분은 저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뜨셨어요. 내 조카구나.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어를 건네며 저를 반겼습니다. 조카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쇼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좁지만 정갈한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건 바로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그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사진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취재하는 모습, 다른 기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배경에는 KBS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한국인 최진호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외삼촌이라며 제 어머니의 오빠라고 하셨죠. 믿기 힘든 이야기 앞에서 충격과 혼란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그러면서 외삼촌이라는 분은 천천히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본명은 최은주이며 한국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죠. 한때 어머니는 KBS 보도국 최고의 사회부 기자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관한 취재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 2003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하며 한국 사회 전체가 큰 반발과 충격에 휩싸였던 시기. 그 시점에 어머니는 특별 취재를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미쓰비시 자동차의 젊은 팀장이었던 제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고 예상치 못하게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가문은 한국인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의 집안은 오래된 사무라이 혈통의 집안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가문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결국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KBS 기자라는 직업,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제 외할아버지까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본인 여성 다카하시 유키로 새 삶을 시작한 것이었죠. 당시 외할아버지는 딸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딸이 일본인이 되어 떠난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셨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눈물로 만류하셨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지셨고 7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동안 어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오신 그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너의 어머니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의 사진이야. 한일 관계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로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밤늦은 시간에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그리워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는지를요. 그러면서 외삼촌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다면 박성철 씨를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은주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거든. 외삼촌은 메모지에 박성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외삼촌에게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바로 박성철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친구 쇼타는 제 복잡한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와 쇼타는 택시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박성철 씨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너가 다카하시로구나. 은주의 아들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다며 회사 안에 있는 작은 상영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의 과거 취재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의 어머니는 마이크를 들고 당당하게 질문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었죠. 분명 제 어머니가 맞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조용하고 온화한 어머니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은주는 KBS 사회부 최고의 기자였어. 특히 일본 관련 이슈라면 은주만한 전문가가 없었지. 일본 취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은주가 맡았어.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많은 특종을 이뤄냈지. 박성철 씨는 어머니의 대표작인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갖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넘쳤고 질문은 날카로웠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엔 깊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죠.
이 다큐멘터리로 은주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 그랬던 은주가 일본 취재 중에 너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다니. 그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네. 박성철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과 박성철 씨를 만난 뒤로 온종일 들은 이야기들로 머리가 복잡한 채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친구 쇼타는 급히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숙소로 돌아갔고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조용히 호텔로 걸어가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감정이 밀려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던 중 문득 백미러를 통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수상한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택시는 제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택시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제서야 저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마도 아까 택시를 잡기 전 방황하며 계속 걷던 복잡한 골목 어딘가에서 무심코 핸드폰을 길거리에 떨어뜨렸던 모양이에요. 허탈한 마음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아까 뒤에서 따라오던 수상한 택시가 바로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낯선 택시를 향해 저는 몹시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당신 거 맞죠? 그는 따뜻하고도 유창한 일본어로 제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쪽이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택시 타기 전에 떨어뜨린 걸 봤어요. 혼잣말로 계속 일본어를 하시길래 일본 분이신 줄 알았죠.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택시를 타버리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 따라온 거예요. 언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지도 몰랐는데 이 낯선 한국인이 저를 위해 기꺼이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죠. 그는 손을 살짝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저도 기뻐요. 제 이름은 최영진이에요. 나중에 시원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농담처럼 건넨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일본 도쿄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을까요? 그것도 택시를 타고 끝까지 따라올 사람이 일본에도 과연 있을까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고 제 마음속에서 잘못된 편견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은 정말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철저하게 반대였죠. 서대문형무소에서 마주한 역사적 진실과 외삼촌을 통해 알게 된 어머니의 숨겨진 정체성, 그리고 지금 이 낯선 한국인의 친절함까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삼촌과 박성철 씨와의 만남, 그리고 최영진 씨의 따뜻한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현대자동차와 서울대학교의 포럼은 이틀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에겐 더 이상 이 포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실과 제 정체성에 관한 모든 것을 부모님과 직접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항공권을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변경했습니다. 쇼타에게는 짧은 메시지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마침 그날 아버지는 일찍 퇴근해 계셨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돌아오자 두 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카하시,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포럼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외삼촌이 주신 어머니의 사진첩과 기자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한 표정이셨죠.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외삼촌과의 만남과 박성철 씨를 통해 본 어머니의 기자 시절 영상까지 모든 것을 얘기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최영진 씨의 짧지만 감동적이었던 일화까지 빠짐없이 모든 경험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분노가 스치는 듯 했지만
점차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얼굴로 바뀌었죠.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희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나는 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길 바랬다. 최소한 너만큼은 철저하게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세뇌시키고 싶었어.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에겐 늘 거대한 산처럼 강인하게 느껴졌던 아버지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건 태어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아버지께서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지는 듯했죠. 아들아, 미안했다. 이제라도 너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건 너희 선택이다. 나는 그걸 존중하마.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친 뒤 어머니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외삼촌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본래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했어요.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셨고 가끔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웃으셨죠. 아버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것도 묵묵히 지지해 주셨어요. 졸업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언젠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죠.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피가 제 안에 흐른다는 사실은 제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자 운명이에요. 어머니가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그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저희 진짜 새로운 시작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자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는 아직 완전히 읽을 수 없지만 곧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저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